가톨릭 뉴스 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안녕하세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생명의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덴만의 영웅 석필균 선장을 살린 사람, 또 판문점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를 수술한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입니다. 어제 명예 해군 중령으로 진급했는데요.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서 목격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청소년 미혼모들은 출산과 양육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기 일쑤입니다. 자오나 학교는 미혼모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자오나 학교 교장 정수경 수녀 만나봅니다. 전 세계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요. 요즘엔 낚시 쓰레기도 문제라고 하네요. 9년째 바다 쓰레기 퇴출에 앞장서온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홍선욱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또 사회 현안을 사회교류로 풀어보는 세상 속으로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생과 사의 경계를 수없이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최전선을 지키는 외상의학과 의료진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살리고 있는데요. 이국종 교수 연결하기 전에요. 외상의학과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국종 교수 출연한다고 하니까 김 기자가 자진해서 출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꼭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이국종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외상의학과라는 이름이 사실 익숙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네, 이게 단어부터가 좀 입에 붙지 않을 정도로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분야죠. 외과의 세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장기나 이제 신체가 손상됐을 때 응급처치와 수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마디로 건설 현장에서 팔이나 다리가 잘리고 교통사고로 피가 철철 넘쳐 흐를 때 찾는 곳이 바로 외상의학과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응급실에 가지 않나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응급실에는 정확히 말하면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네. 발열이나 복통, 중독 이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1차적으로 진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중에 일부분이 외상의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상의학과가 이국종 교수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몸이 부서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외상의학과, 중증외상센터 이런 단어 자체가 이국종 교수가 이게 뚝심 있게 주장하기 전까지는 회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근처 병원의 응급실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그럼 전혀 안 돼 있었던 거네요. 네, 이게 이제 시스템이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스템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중증 외상 환자, 그러니까 피가 막 넘치는 그런 환자들 5명 중 4명은 사고가 난 후에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하죠. 닥터 헬기가 가서 사고 현장 바로 근처에 착륙을 하고요. 또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응급 처치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을 최우선에 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을 지어놓고는 다친 환자가 알아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1시간 안에 언제 어디서든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못 살린다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대당 80억이 넘는 닥터에게도 도입을 하고 전문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이제 2012년에였죠. 이제 이국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긴급 상황에서도 몇 시간 동안 길 위를 떠돌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네. 네, 현재는 17개 지역에 권역외상센터가 지정이 돼서 아주 최소한의 인프라는 갖춰졌는데 여전히 헬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또 이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병원에서도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환자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라서 더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슬프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외상의학과는 병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과가 아닙니다. 예. 수백억을 투자를 해도 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건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헬기 소음 등으로 인한 이런 사회 인식 부족으로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아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사실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이 경기 북부 지역의 권역외상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이 영세 사업장이 많아서 산업재해가 많고 또 산악지대가 많고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도 많아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역외상센터의 대상이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사회적 약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위험한 환경에 놓인 것도 모자라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사회는 잘못됐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걸 너무나 힘들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국종 교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유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 세상 오늘 청취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53입니다.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빵톡으로 무료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국종 교수에게 궁금하신 점도 좋고요. 또 청취 소감이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이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숭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분이죠.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뭐 명예의 해군이긴 합니다만 중령이 된 소감이 어떠세요? 그럼 명예 해군이 아니고요. 원래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아, 그렇긴 하시죠. 말단 수병이긴 하지만 해군 출신이고요. 네. 저는 명예 해군이 아니라 그 해군에서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 원래는 계급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보통 군의관 계급으로 이렇게 진급을 시켜주시면서 그냥 명예 중령이라고 계급이 명예로 돼 있어서 그렇지 명예 해군인 건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시군요. 진짜 중령으로. 네. 올해 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니까 교수님이 계신 아주대 병원만 정원을 초과했더라고요. 지금 이국종 효과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소식 보면 뿌듯하시죠? 아주대 병원만 외과 전문이 초과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서울에 있는 이제 전공의들이 지원에 인기가 있는 병원들이 있고요. 그런 데는 계속 전공의들이 계속 충원이 됐었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데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최근 3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지금 3년 만에 몇 명이 지원하기는 했는데 이게 꼭 외상외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상외과가 그 외과 내 뭐 위장관 외과, 그 간담추외과, 소아외과에서 한 10개 가까운 분과가 있습니다. 예. 그 분과의 한 파트일 뿐이기 때문에 외상외과 때문에만 이렇게 전공의가 되거나 그런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지원자가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방송이나 저서를 통해서 외과 전문의 부족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외과 전공의의 중요성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많은 대학병원들이 이제 전공의생들의 과도한 근무 그런 걸 가지고 유지가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꼭 이렇게 일할 사람으로서만 그 전공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외상외과만 보더라도 외상외과 그 가이드라인 그 책이 있습니다. 외상외과를 설립하는 교과서 같은 책이 있는데, 예. 거기 외과 의사가 그 외상센터의 파운데이션이고 완전히 백본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외과가 그 외과 전체의 미래이기도 하고 특히 외상센터를 끌어가는 제일 중요한 미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공의를 할 때 미리 외상센터에서 수련을 받거나 로테이션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 배운 거 보통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처음에 수련 기간 동안에 배운 걸 가지고 그게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경험을 못하면은 아예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래적인 가치도 굉장히 큽니다. 예. 전공의생들이 배우거나 아니면 이쪽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외상센터, 작게는 외상외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외상센터라든가 국가적인 외상 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예.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생사를 넘나드는 현장에 계신 만큼 누구보다 죽음을 또 많이 목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신앙적으로는 이건 이제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삶과 죽음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쉽게는 하지만, 예. 그래도 저희가 그 많이 하는 기도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인간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여러 사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그 전달하는 역할 같은 걸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부족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못하면 오히려 주님의 뜻이, 하느님의 뜻이 그 환자 개개인한테 가는데 거기서 저희가 전달자라는 역할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역할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요. 주님의 뜻이 제대로 끝까지 환자 개개인 분들한테 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못하는 거니까요. 부담이 많습니다. 네. 아까 주님의 제자라는 생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시는 거군요. 이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내년 2월부터 24시간 운영하는 닥터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닥터 헬기에 대한 민원 때문에 마음고생 크셨는데 요거 기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경기 소방항공대에서 저희가 그 중증 외상 환자분들을 위해서 비행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8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경기소방항공대도 항공전력이 충분치가 않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각 지역 단위로 항공대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예. 그곳에 비해서 이제 이 경기소방항공대만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이제 닥터 헬리가 보통 이제 빨리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환자를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비행 그 자체 비행 시간에만 초점을 많이 일반인 분들이 두시는데요. 네. 환자분을 모시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료진 굉장히 고도로 트레이닝된 의료진이 이제 의료 장비를 다 가지고 현장까지 가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는 그 즉시 굉장히 전문화된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옆 나라 일본만 해도 그걸 뭐라 그러냐면
ER 및 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이나 외상센터에 날개를 달아서 현장으로 날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왕복 시간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게 이송 시간 단축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사고 발생 지점까지 의사하고 굉장히 좋은 의료 장비들을 현장까지 이렇게 뿌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킬로 반경이라고 하더라도 한 1, 20분 내에 그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병원 간 이송에 있어서도 보통 요즘에 이송할 때는 그 의료진들이 사실은 대부분 구급차에 이게 충분히 탑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전연차 보통 이제 인턴생이나 아니면 전연차 전공의생들이 사실 앰뷸런스를 타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야간 같은 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응급실 당직 혼자 쓰는 병원이라 그러면 자기 병원 혼자 응급실 당직 쓰고 있는데 병원 비우고 앰뷸런스 타고 환자 이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그 의사가 아예 안 타게 돼요. 대부분 타지 않아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달리는 뭐 짧게는 뭐 2, 30분, 3, 40분, 길게는 막 1시간이 넘는 동안 사실은 앰뷸런스가 그리고 상당히 또 진동이 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앰뷸런스 안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워낙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럼 환자분이 전혀 치료를 못 받고 그냥 막 1시간씩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치료가 없이. 그러면은 간신히 이렇게 약물이나 아니면 수혈에 의해서 환자분 생명이 유지되던 게 그 불과 몇십 분 만이면은 생명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골든타임이 지날 수 있죠. 보통 저희가 이제 골든아워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단순히 골든아워가 지나는 이제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의료용 헬기는 보통 의사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병원에 가서 그 해당 병원의 의사분하고 의사분이 계속 치료하다가 헬기를 타고 간 의료진들한테 의사한테 그냥 넘겨주게 되니까 의료 공백이 없습니다. 의사가 치료하고 있다가 또 헬기를 타고 날아오는 의사한테 환자분을 인계하게 되니까 의료 공백이 생기지를 않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 앰뷸런스나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은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제 아주 그런 정도의 중증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그렇지만 당장 1분 1초 내라도 계속 환자분한테 끊임없이 약물이 들어가고 치료를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견디고 있던 경우는 한 5분 동안에만 장비에서 떨어져 나와도 생명이 끊어지거나 막 위험해지고 그러거든요. 어느 정도로 중증 외상 환자분이 이렇게 언스테이블하냐 하면 저희가 병원에서 의과대 학생들 제일 많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게 있는데요. 환자분이 그 응급실이나 외상센터의 그 트라우마 베이의 급성구역에 계실 때 상태가 많이 흔들리면 CT 검사를 하지를 말라 그래요. CT나 MRI 검사를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곧장 수술방으로 가라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진단적으로 CT나 MRI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진단적으로 정확하게 검사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환자분이 불이익이 있더라도 곧장 CT나 MRI를 찍지 않고 빨리 수술방으로 가야만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CT나 MRI를 찍는 것도 환자분이 이렇게 언스테이블할 때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불과 몇 분만은요. 알겠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달린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닥터 헬기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길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책도 내셨습니다. 골든아워가 지금 베스트셀러 올랐는데 바쁘신 와중에 책은 언제 쓰셨습니까? 그게 책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실제 보면 그냥 있었던 거 이렇게 기록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기록한 거를 이렇게 막 짜집기 해서 다 모으듯이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중원부원하는 것도 많고 별로 이렇게 책이라는 생각은 함부로 하지 않고요. 그냥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서. 웬만큼 상황이 좀 지금 끝난 다음에 네. 백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대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천주교 신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빠서 성당 가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도 주일이나 그럴 때라도 바로 근처에 저희 성당이 본당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끔씩 갑니다. 네, 정말로 기도가 간절한 때가 많이 계시죠? 예, 결국은 저희 힘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청취자 질문도 들어왔는데 하루에 닥터 헬기가 몇 번 정도 뜨냐고 또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게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저희 병원에서 하루에 평균 5-6번씩 떴었거든요. 연간 1,500번 이상 출동하니까요. 예. 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연간 300여 회 가까이, 이제 300여 회 정도 출동하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소방에서 출동하는 거 200여 회 빼고 나면 나머지는 미군 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주체에서 비행하는 건데 이거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네. 끝으로 정치권의 러브콜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의료 정책을 직접 챙겨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냥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만나봤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올해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를 만나볼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출산 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있는데요. 생명의 신비상 활동 분야 본상을 받게 된 자우나 학교 교장 정수경 수녀님 만나보죠.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명의 신비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이 상은 저희 학교 역사는 짧지만 저희 미혼모 친구들을 응원해 주시는 아주 좋은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활동하라는 그 응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자우나 학교 소개를 한번 직접 부탁드려 볼까요? 예. 저희 자우나 학교는 2014년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선교 수녀회에서 설립한 미혼모 양육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데요. 미혼모 청소년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학교와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경제적인 어려움, 아기 양육 문제 등 현실적인 많은 제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미혼모 청소년들에게 교육, 양육,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네, 그동안 자우나 학교 거쳐간 아이들이 많죠. 네, 다른 학교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저희는 그 한 명 한 명을 아주 소중하게 보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아직 역사가 4년밖에 되지 않아서요. 지금 2명, 작년에 2명, 올해 2명 이렇게 총 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네.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지금은 7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런저런 사연들로 미혼모가 된 아이들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가 외부 상담 선생님 도움을 받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처는 정기적인 상담뿐만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 환경,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 또 함께 학교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의 그 공동생활을 통해서도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 중단했던 공부까지 하려면 더 힘들어하진 않나요?
네, 힘들죠. 처음에는 와서 바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저희는 뭐 공부를 빨리 잘해라, 뭐 필요한 자격증을 빨리 따라 재촉을 하지는 않아요. 그 학생들의 리듬이 다 있으니까요. 예. 보통 검정고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예. 기본 저희가 비인가 학교라서 자체 졸업장을 줄 수는 없고요.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은 누가 합니까? 뭐 봉사자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수녀님들이 직접 하기도 하시나요? 예, 저희 학교에 상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외부에서 또 전문가 선생님들도 오세요. 네. 또 뭐 출산용품이나 아기용품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한데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저희 학교를 도와주시는 많은 후원자분들 계시고요. 또 네.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 직접 물품 지원해주시는 분들, 또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원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하고 대부분 연락은 좀 하나요? 아니면 연락이 끊어진 상태인가요? 대부분은 좀 결손 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조손 가정이거나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하고만 연결이 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들도 당신들의 삶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들한테 관대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 친구들이 자원학교에 와서 자립 준비하고 아기들 잘 키우는 모습 보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자원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이렇게 만들도록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아이 키우면서 경제력 갖추는 일이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또래 친구들보다 취업 경쟁력도 솔직히 낮고요. 예. 자립 기반은 어떻게 마련해 주세요? 저희는 그 자립 기반이 먼저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혼자 나가서 살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그 삶의 경험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경험들 일단 학교 수업,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요. 네. 또 저희 진로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1:1 만남이나 또 이제 수업을 통해서 진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이걸 같이 작성하면서 자기의 적성 흥미도 탐색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자격증 준비도 하고요. 외부 인턴십 과정도 연결시켜주고 네. 또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직업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원학교 같은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도 미혼모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실제로 미혼모들도 임신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고들 하는데요. 네.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가정에 엄마, 아빠, 아기가 있어야 이제 정상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고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엄마와 아기로 이루어진 가족은 비정상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미혼모 친구들에게 어쩌다 미혼모가 됐냐,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그러냐, 뭐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비난이나 동정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선택한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또 그냥 우리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혼모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아무래도 자립 준비하면 밖에 나가서 먼저 의식주 중에서도 이제 집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부분 비용이 필요하고 어려운 그렇죠. 문제인데요. 네. 미혼모 친구들에게도 임대주택의 그 공급 기회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살 곳 마련이 쉽지 네, 않으니까요. 예. 자원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졸업생이 많지는 않은데요. 한 친구는 보육교사 자격증 따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 두 친구는 좀 더 전문적인 과정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간호학과 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네. 대학교 평생교육과정에서 미용 메이크업 쪽 전문적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학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꿈을 펼쳐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 수녀님도 사명감을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서 펼쳐주셨고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자원학교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시나요? 네,
자원학교가 사실은 더 많이 어떤 의미에선 더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사실은 없어져야 될 어떤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같이 평범하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것을 지금 당장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학습이 중단된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 양육 미혼모들을 데리고 그들이 학습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긴 학교인데요. 그 엄마들이 이제 잘 이곳에서 자립을 준비를 하고 또 아기를 저희는 입양을 보내기보다는 그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아기 키우면서 특히 청소년 미혼모들이 단지 아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또래 친구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뺏기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미혼모 청소년들이 이제 더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다른 친구들도 누리는 것들을 동시에 같이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마리스텔라 님이 방송 토크로 본인도 후원하고 계시다고. 예스님 수상 축하드린다고 또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또 양이 글라라 님께서 생명을 존중한 용기에 참 잘했다고 우리 아이들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정말 예뻐요. 이렇게 같이 인사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의 신비상 수상기관인 자오나학교 정수경 교장 수녀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생명과 관련된 인터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생명의 소중함, 고귀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나저나 요즘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잇따랐네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무관용 처벌을 하기로 했죠.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폭력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지의 응급실 듣고 가겠습니다. 볼 줄 알았어 날 잡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 날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멋대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니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니 제발 떠나가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톨릭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태평양엔 한반도에 7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생겼고요. 고래 뱃속에서는 쓰레기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바다가 쓰레기로 뒤덮일 지경입니다. 9년째 바다 쓰레기 문제에 매달려온 시민단체가 있네요.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홍선욱 대표 연결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욱입니다. 네, 바다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사실 체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예, 한반도의 바닷가 어디를 가거나 특히 섬에 가보신 분들은 어디서나 바다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다고 느끼실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지구 전체로 봐서는 중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쓰레기를 배출하는 최악의 오염 원인 국가들로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가 쓰레기로 오염된다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바다가 오염된다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든요. 예.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이 이제 시민 단체이자 연구기관으로 9년째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9년 전에도 문제가 심각했는지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예, 저는 2001년부터 이 문제를 접했는데요. 올해 공부하고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이 이슈가 기후변화를 뒤이을 전 세계 새로운 환경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다니던 곳에서는 이 일만 전념을 할 수가 없어서 새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또 해양구조단이라는 시민단체로 옮겼다가 오션을 설립한 경우고요. 예. 저랑 함께 오션을 설립한 분은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일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동안 어떤 일들 해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바다 쓰레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데 바다 쓰레기 문제가 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무엇을 줄여야 할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찾기 위한 연구를 먼저 하고 해양 쓰레기 중에서 양이 많거나 피해를 많이 유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를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쓰레기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 이런 것들이 한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표나 그물, 밧줄, 통발 그런 폐어구가 많습니다. 예, 요즘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걸러지지가 않아서 그대로 다 바다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작기 때문에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또 사람들한테도 더 유해한 거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또 다른 바다 쓰레기로 가장 고통이 크거나 위험해 보이는 동물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멸종 위기종 저어새가 일단 확실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도 논문을 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바다새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포유류나 다른 동물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를 먹거나 바다 쓰레기에 걸려서 죽는 그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대부분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도 바다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종의 한 종인 셈이죠. 네, 사람도 안 좋고 동물도 안 좋고 모두한테 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사용하고 버린 쓰레기가 바닷가까지 가서
그게 다시 또 바다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육상 쓰레기는 양은 되게 많고, 하지만 실제로 수거도 잘 되고, 분리수거도 되고, 또 재활용이나 다른 처리가 되니까, 예. 양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은데, 바다 쓰레기는 양은 적지만, 바다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피해를, 천문학적인 숫자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 각자가 보이는 쓰레기만이라도 열심히 주워도 문제가 많이 좀 해결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일단 자기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예. 일단 플라스틱이 바로 이제 배출되는,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 그리고 컵, 빨대, 포장재, 비닐봉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오션에서 바다 쓰레기 모니터링부터 또 논문 발표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조사 중이신 새로운 바다 쓰레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네. 이게 개인의 취미 활동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공유자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새로운 납덩어리를 갯바위 위에 박아준다던가 사용하면 안 되는 납추를 사용하고 또 끊어진 낚싯바늘이나 낚싯줄을 수거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요. 누가 잘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행동을 기대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낚시가 점점 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발 좋은 추억만 갖고 오시고 흔적은 안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낚시가 또 쓰레기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바다 생물들한테 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션에서 모니터링과 연구뿐만 아니라 또 쓰레기를 치우거나 바다 쓰레기를 이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네,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초등학교 교사이시면서도 바다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이종호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네. 화가이시면서 바다 쓰레기 문제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활동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김정아 작가님이고요. 또 시민단체 활동을 따로 하시면서도 바다 쓰레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하시는 드림오션 네트워크의 김태희 대표님 이런 분들이 저희 외곽에서 저희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바다 쓰레기는 얼마나 자주 치우러 나가십니까? 저희는 1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전국 바다 대청소라는 그 전국 행사를 주관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저희 이제 수시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바닷가나 그 일상적인 그 공간, 길거리, 집 주변 이런 데도 자원활동가들하고 자주 청소를 합니다. 예. 환경 전문가들이 표시한 환경 위기 시계가 2018년 현재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예전의 깨끗한 바다로 되돌아갈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환경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진짜 어렵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미 들어간 쓰레기보다 앞으로 들어갈 쓰레기를 막는 데 집중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위기의 시계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방송 듣고 계신 국민과 청취자분들한테 바다 쓰레기 좀 줄이는 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일회용 컵이나 빨대 그리고 비닐봉지 아주 손쉽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런 물건과 쓰레기 이것을 제대로만 버리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에 버리면 그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 불필요한 포장이나 비닐봉지 이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이나 음료수를 먹기를 줄여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사 먹지 않아도 되겠죠. 네. 다 같이 노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다 쓰레기 퇴출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 주시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 쓰레기 퇴출을 위해서 9년째 노력하고 계신 시민단체이자 연구기관인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의 홍선욱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다 쓰레기 퇴출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도 드네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정말 많죠. 쟁점이 되는 현안도 넘쳐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쏟아지는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망설였던 경험 없으신가요? 또 가톨릭교회의 명확한 입장이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현안을 사회교리로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너 이름을 한참 고민하다가 세상 속으로라고 붙여봤는데요.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이신 박정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사회교리가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호 신부님 연결돼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신부입니다. 네, 앞으로 화요일마다 신부님과 사회교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코너 제안받고 어떠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안식년 동안 잘 쉬었는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 사회교리로 명쾌하게 풀어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회교리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많아도 정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교리가 네.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사회 문제에 관한 교리, 교회의 가르침이죠. 네. 사회생활에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노동 문제, 인권, 정치, 경제, 환경 문제, 평화 이런 다양한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그동안에 교회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가르침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사회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상 속으로 코너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신자들이 사회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신자라면 당연히 자신이 믿는 종교의 교리를 알아야죠. 예. 사회교리는 가톨릭 교회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공식 그리스를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우리가 믿을 교리, 그다음에 성사,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번째가 기도 생활이고 이 실천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 10계명을 배웠다면 구체적으로 그 10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여러 사회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또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사회교리예요. 그래서 사회교리를 알아야만 내가 신자답게 가톨릭 신자답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바라보고 성찰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회교리가 어렵고 딱딱하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시는 걸까요? 네, 우선 사회교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용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인데요. 사회교리는 아무래도 교황님들의 회칙, 시노드, 벌써 여기서부터 말이 어렵죠. 교황님의 연설, 공의의 문헌, 그런 등등 거기서 발표된 이제 글들인데 주로 신학이다, 철학이다, 또는 사회학이다 이런 데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환경, 노동 각 분야별로 또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 신자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경제나 노동, 환경 분야의 글을 읽으면 이거 좀 복잡하고 좀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교리의 바탕이 되는 원리는 말은 어렵게 해도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서로 도우면서 완성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에 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친절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극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 격차가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네네. 교회는 빈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일단 빈곤을 우리가 사실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빈곤, 가난은 성경 안에서는 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나 재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결핍으로서의 가난, 그것을 이제 빈곤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거는 당연히 극복해야 할,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인 상태죠. 그래서 빈곤이라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어떤 방해되는 요소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어떤 정의롭지 않은 그런 현실에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면 그런 것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다. 반면에 자발적인 가난,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태도로서 청빈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가난, 그거는 하나의 덕목이지만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성경에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네. 이 말씀만 보면 부자들에 대한 시각이 곱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회는 그럼 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나 재물 역시 어떤 이중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사치가 아닌 부, 기본적인 어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고 또 자기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또 때로는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예. 오히려 가난은 또 게으름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는 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그 재물에 얽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부자가 단죄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재물을 불의하게 취득하거나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 고리 대공업자들, 착취와 불의로 재물을 빼앗는 자들을 단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당하게 얻은 부라 할지라도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에 무관심한 경우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부자들은 그 돈 때문에 교만해져서 가난한 사람이나 약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겠죠. 예. 부자라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나눌 줄 알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을 줄 아는 부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위화감이 조성되잖아요. 네네. 계층 간에 아무래도 반목이나 지시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법,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일단은 정부가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신자들에게 서로 나누는 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눔의 정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회 현안을 사회교리로 풀어보는 세상 속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궁금하신 사회 문제들 문자나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신부님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교수 박정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국종 교수님 응원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문자창이 꽉 찼는데요. 끝번호 5687님, 교수님 응원합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다고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9682번님, 이국종 중령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또 5714번님, 북한군 귀순으로 이국종 교수님 알게 되셨다고 우리나라 생명보호에 힘써주심에 든든합니다. 또 7077번님은 교수님
교수님 은퇴 후 계획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아까 못 여쭤봤네요. 또 1495번님은 어디서 그런 열정과 힘이 나오시나 했더니 신앙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가장 가난한 예수님을 구하신 일을 하신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2851번님은 아주대병원 근처에 계신 분이신가 봐요. 가까운 병원에 근무하시는 이 교수님 응원 드린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또 행복한 맘 김종선 스텔라님도 이국종 교수님 노고 감사드린다. 또 양이 글라라님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교수님의 노고가 늘 고마우시다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국종 교수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많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명의 신비상 수상기관인 자오나 학교에 대해서도 얘기 보내주셨는데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하셨죠? 에밀리아님, 자오나 학교입니다. 다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양이 글라라님, 요즘 젊은이들 환경에 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 일회용품 적게 사용하도록 꼭 부탁하신다고 이런 당부 말씀도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1부 여기서 마칩니다. 2부에서는 기자 코너와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대림 개편을 맞아서 기자들이 분야별 코너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맹현균 기자의 불침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 당국의 노력으로 국내 사망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여전히 많은 장병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내 자살 예방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도 사망이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맞아서 결혼 이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혼 건수의 8%를 넘어설 정도인데요.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에 자주 노출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대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결혼 이민자들을 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이 개편을 맞아서 마련한 기자 코너, 오늘은 맹현균 기자의 불침번 순서입니다. 맹현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침번, 군대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납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커다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만 남북정상이 3번이나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이 남북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도보다리를 함께 산책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죠. 네. 또 그런가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몰아친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외교 안보 현안과 군 인권 실태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코너명을 불침번이라고 지은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불침번은 군대에서 다른 전우들이 잠을 잘 때 근무를 서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저는 청취자들이 자는 시간까지도 열심히 취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생활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불침번처럼 꼼꼼한 취재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불침번 같은 취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얘기 준비했나요? 네,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최근 잇따르는 군 장병들의 사망 사건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보도됐던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나긴 합니다. 네, 시계를 지난달 16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모 일병 사건입니다. 네. 근데 김 일병의 죽음보다는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가 늦게 떴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서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옥상에 자리한 방공진지에서 근무하던 일병이 뛰어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보도는 됐지만 단순 사건 사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네, 젊은 장병이 하루에 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도 육군 일병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요. 또 지난달 22일에는 1군단 소속 임모 하사가 다세대 주택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조사 중이라 아직 이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자살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네, 자살로 보이는 근거는 뭔가요? 네, 지난달 16일 발생한 두 사건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숨진 병사의 휴대전화를 보니까요. K2 총기 자살을 검색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이 병사는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혼자 이동했습니다. 네. 이 화장실에서는 총기 한 정과 탄피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 방공진지에서 떨어져 숨진 박일병은 자살 징후가 더 구체적입니다. 유서 형식 메모가 발견됐다면서요? 네, 이 유서에는 나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좀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이 박일병은 10월부터 면담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사흘 전에는 또래 상담병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살까지 생각했고 남산 쪽에서 뛰어내리면 다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박일병이 뛰어내린 날 부대를 옮길 예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지난달에만 4명의 장병이 숨졌고 또 자살 징후까지 있었다는 건데요. 군에서 자살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2011년에 97명, 그리고 2013년에 79명, 그리고 지난해 5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4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줄어들곤 있지만 아직도 매주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군에서 자살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긴 한 겁니까? 네, 그 부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어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올해 3월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고 조성현 일병의 어머니 이근옥 씨입니다. 조 일병은 지난해 6월 1급으로 입대했는데요. 네. 복무 적합도 검사에서 우울과 불안 증세가 심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불안감은 자대 배치를 받고도 나아지지가 않았고요. 최근 6개월 안에 자살 생각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 실제로 조일병은 고등학교 시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런데도 1급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한 거군요. 네, 이 신체적으로는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근옥 씨는 아들이 1급 판정을 받았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이 상담은 자대 배치 후 매달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 일병은 눈물을 흘리면서 복무 적응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 등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가정과 연계 관리하라. 아이가 울면서 얘기한다.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수하고 이러니까 고통스럽대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받는다. 온갖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병사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거 4배로 고통이 있습니다. 못 삽니다. 이런 질책이 있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조 일병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당시엔 몰랐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의 말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개인정보고 성인이기 때문에 연락을 못 했대요. 그러면 병력상담관이 가정과 연계관리하라는 거는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전화 한 통하면서 할 수 있었다고. 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네, 이 결국 조 일병은 부대 복귀 날인 3월 8일 마포대교에서 투신했습니다. 조 일병이 이 군복을 두고 나가서 어머니가 터미널에서 군복을 전해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어머니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길에 나와서 살아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이 생각이 나서 3일 동안 해놓고 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3일 동안 너무 밝게 웃고 노래도 못 부르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엄친 줄 알았더만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다 포기할 정도로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들린 거예요. 네, 조일병의 어머니가 바라는 건 명확한 진상 규명입니다. 조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긴 했지만 부대적 요인이 있을 거란 얘긴데요. 네. 다시 말해 자살로만 몰고 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조일병의 사연이 모든 군의 사망 사건을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군의 자살 예방 시스템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자살 예방은 국방부 병역문화혁신 5대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살 예방 종합 시스템은 식별과 관리 그리고 분리 등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이 됩니다. 예. 먼저 식별 단계에서는 관찰과 면담, 신인성 검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요. 자살 예방 전문 교관을 운용해 프로그램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 관리 단계에서는 간부와 동료 등 전담 인원과 면담을 합니다. 게이트 키퍼라고 하죠. 네. 그리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과의 면담도 이뤄지고요. 상황에 따라서 정신과 군의관 치료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린 캠프에 입소하는 장병도 있습니다. 마지막 분리 단계에서는 현역 복무가 적합한지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살 예방 전담 교관도 매년 700명씩 양성하고 있고요. 장병들은 24시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고충을 신고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성검사도 정례적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병사들은 인성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합니다. 병무청에서 처음 하고요. 입영하는 날 다시 검사합니다. 그리고 신병 교육을 받을 때 또 한 번 군생활 적응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앞서 조일병의 경우 2단계에서 식별이 돼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과 면담을 한 겁니다. 군의 자살 예방 시스템은 마련이 돼 있지만 자살이 끊이지 않는 이유, 어디서 빈틈이 발생한 걸까요? 네, 이 자살 예방에 있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입니다. 직접 상담도 하고 상담 교육도 진행합니다. 네. 또 이 상담 결과는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요. 제도 보완 사항을 건의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군에 현재 38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2013년 207명에서 현재 38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도 늘어나고는 있네요. 네, 그런데 이 383명이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육군 기준으로 상담관 1명이 병사 1,300여 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육군 병사들은 2.7개월, 거의 70일에 한 번씩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이 그린 캠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무 부적응자와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복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병역심사 관리대로 보내지는데요. 네. 여기서 현역 복무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제도가 약간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자는 그린 캠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역심사관리대에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고위험군의 병사에 대한 조치가 2주 정도 더 빨라지게 됐습니다.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 적응을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까? 문제는 인식입니다. 한 예비역 병장은 그린 캠프에 대해서 낙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이 그린 캠프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석되는 겁니다. 예. 또 사회에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수가 부족하고 또 그린 캠프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의 권한을 키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관이 면담을 한 뒤에 조치 시한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이 인원은 사흘 안에 또는 당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휘관 입장에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예 입대할 때부터 더 정교하게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징병 단계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일병은 ADHD를 앓고 있었는데도 병무청에서 1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김종대 의원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우리 20대 청년들의 우울증 환자가 5년 사이에 67%가 늘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청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이 환자들이 군에 가야 된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 보인다. 네, 앞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군병력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역으로 입대하는 비율이 높아질 텐데요. 네. 예전에는 10명 가운데 8명이 현역으로 갔다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증 우울증 환자라든가 외견상, 군대 생활은 고사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이런 중증 환자 이외에는 거의 다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현역 징병률을 낮춰야 됩니다. 병역 약자들이 대거 군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처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역 복무가 조금 힘든 청년이라도 신체만 건강하면 입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생명이 걸린 문제만큼은 소잃고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강한 예방주사 한 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더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맹영윤 기자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 세상 오늘. 바야흐로 다문화 시대입니다. 지난해 다문화 결혼 건수가 전체 결혼 건수의 8%를 넘어섰고요. 지난해 출생아 100명 가운데 5명이 다문화 가정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언어 장벽 등으로 가정폭력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요. 가톨릭 교회가 결혼 이민자들을 더 배려하고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억압과 차별, 이거 사실 해묵은 문제인데요. 네. 특히 가정 안에서의 폭력 문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가 어제 가정생명 세미나를 마련했는데요. 세미나 주제는 가정폭력의 원인과 현실 그리고 교회의 대응이었습니다. 네.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다 비까지 내렸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잃지 않았는데요. 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벌어지는 온갖 형태의 폭력은 약자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며 교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성효 주교의 말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는 모든 가정이 자부적인 사랑 안에서 평화롭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오늘 이 세미나에서 작은 답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의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구대교구 이주3호 위원장 이관웅 신부는 결혼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가정폭력을 낳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남성들은 여성들을 삶의 동반자이며 반려자로 보지 않고 관리 통제가 가능한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네. 이 신부는 이러한 남성들의 의식이 결혼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가정 내에서 이주 여성들의 위치는 더욱 작아지고 쉽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정 폭력에 앞서서 보통 부부 갈등을 겪게 마련일 텐데 이런 네. 요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부는 경제적인 요인을 비롯해 지역적인 특수성과 문화적 차이, 사회적 지지와 배우자의 지지, 성역할 모델, 관계성의 문제, 그리고 부부관계의 편중을 들었는데요. 특히 의사소통은 문화 간 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따라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간 결혼에서 배우자와 가족원들이 비언어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비언어적 메시지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의 결혼 이주 여성들 가정 폭력을 당해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먼저 이관영 신부의 말을 들어보시죠. 결혼 이주 여성들은 늘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어디에도 정을 붙일 데가 없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만나도 무시와 또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문은 이런 사정으로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의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약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교회는 특별히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네. 나아가 사회적인 정책과 구조, 제도 안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해 더욱더 고민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신부는 본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주민들을 본당에서 받아주기 시작한다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풍부해지고 또 이주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영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지승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6년 동안 화상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4세 미만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화상 환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0세에서 4세가 29.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20세에서 24세가 7.1%, 30세에서 34세까지가 6.8%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82.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1년 전보다 0.3년, 10년 전보다 3.5년이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79.7년, 여자가 85.7년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3.8년, 3.3년이 증가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 충남 홍성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지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별로 필요한 다양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각기 시행 중인 돌봄 사업을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검찰이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고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이 더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도덕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두 발 전진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뉴질랜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뉴질랜드의 에그몬드 힐러리 경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극적인 변화가 성공한다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동포들에게도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평화롭게 번영할 때 동포들의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네, 앞에서 맹현균 기자의 불침번 듣고 또 의견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김용희 님께서 군 장병들 사망 사건 반드시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서 두 번 다시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얘기해 주셨고요. 도경수 님께서는 신체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해 보인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황사가 섞인 비에다가 미세먼지까지 겹쳤습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네요. 지금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중부지방부터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해서 오후 늦게 그칠 걸로 보이네요.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또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맹현균 기자의 불침번 듣고 마음 무거운 분들 계시죠? 어디 군 장병 사망 사건뿐이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 계시다면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 꼭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함께 듣고 머리를 맞대줄 분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